사회자본 이론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적어드리면 첫 번째, 모두 공유하는 겁니다. 모두에게 공유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네트워크. 자, 네트워크를 강조하고 호혜성을, 호자입니다. 호혜성을 중요시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신뢰라고 하는 것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회자본 이론은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회자본은 하나의 뭐랄까 공동체의식, 연대의식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렇습니다. 총량이 늘어납니다. 사용할수록 총량이 늘어난다. 이게 이제 시험에 답으로 나왔던 거예요. 틀린 답으로. 사용할수록 총량이 증가하는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평적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수평적 관계 그리고 교환 관계. 관계적인 측면을 중요하다. 관계성을 중요시 여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수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당연히 틀립니다. 수직이라고 하는 수익적 관계가 중요시 되는 게 아니라 수평적 측면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사회자본 이론의 기본적인 특징들을 키워드로 잡아보았습니다. 자, 3번 보죠. 이제 자본의 총량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오른쪽에 보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총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본의 총량은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자, 사용할수록 총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본의 총량은 고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자, 이것은 여기 4번에서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자본의 총량은 고정적이다 라고 한다면 이건 또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본의 총량이 고정적이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사용할수록 총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총량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밑에 지역사회 복지 이론을 보죠. 지역사회 상실 이론입니다. 여러분, 지역사회 상실 이론은 뭘까요? 네, 공동체 기능이 상실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뒤에 보면은 복구될 수 없는 잃어버린 세계, 가로 딱 묶어주시면 돼요. 복구할 수 없는 잃어버린 세계로 간주되는 것이 지역사회 상실 이론입니다. 과거의 지역사회 공동체는 이상적인 것으로 복구될 수 없는 잃어버린 세계다.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자, 지역사회 상실 이론과 다른 지역사회 개방 이론을 보겠습니다. 지역사회 개방 이론은 뭡니까? 지역사회를 오픈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연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계에 동그라미 치면 돼요. 사회적 지지망의 관점에서 비공식적인 연계를 강조한다. 연계에 동그라미 치죠. 왜요? 오픈되어 있으니까 연계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사회체계 이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역사회를 하나의 체계로 간주하고 지역사회와 환경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생태학 이론은 별표 하나 쳐야 됩니다. 생태학 이론에서 말씀드렸던 역동적인 변화 과정을 중요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지역사회 변화 과정의 동그라미. 변화 과정을 역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여기서 끊으세요. 계속해서 지역사회는 환경과의 관계를 통해서 변화되어 왔습니다. 경쟁도 했습니다. 중심화, 분산, 분리, 다양한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환경체계와 상호작용하면서 경쟁도 하고 중심화에 있기도 하고 분산되기도 하고 분리되는 입장에서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생태이론이다 또는 생태학 이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지역사회는 그 환경 안에서 적응하기도 하고 부적응하기도 하겠죠. 적응적인 측면이 바로 생태학 이론에서 중요한 내용이다. 앞에서 말씀드렸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도 사회복지 실천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사회교환 이론입니다. 이 교환 이론은 자원을 교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구성된 지식을 다른 말로 자원이라 해도 돼요. 자, 이 교환 가능한 자원을 매개로 해서 사회행동을 추구하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또 자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네요. 자원에 동그라미 치세요.
우리가 교환 이론이나 사회 교환 이론 나오면 자본이 키워드가 된다. 그래서 제가 교환 자원 이렇게 외우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역사회복지 이론, 이념적인 기초에 따르는 이 이론들은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한 문제는 기본이고 두 문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박스 4개를 해놓고 각각이 어떤 이론이냐 그것을 연결하는 문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 문제에 많은 이론을 물어보는 스타일의 문제도 출제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하면, 사회자본 이론까지 정리하면은 더 이상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력 따지기 보겠습니다. 사회자본의 개념 및 구성입니다. 논문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좀 이렇게 뭐랄까요, 소술용으로 쭉 써져 있습니다. 개조식으로 써져 있는 게 아니라 논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재인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자본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매우 호소력 있게 널리 사용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에 관한 정의가 이렇다 할 만큼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이게 2007년도의 논문인데요. 요즘은 이제 많이 사회자본 이론을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자본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정착이 돼 있어요. 자, 사회자본이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헤니펀이며 이 풋만이 이탈리아의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연구, 콜만의 인적 자본과 관련해서 학업의 성과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자본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이런 학자들에 대한 부분들은 참고만 하셔도 돼요. 자, 사회자본을 연구하는 큰 흐름은 사회자본의 개념 사용의 목적이나 관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브르디웨와 콜만을 중심으로 한 두 학파가 중심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자본이라는 개념은 두 학자 모두 자본 개념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외형상 유사해 보이지만, 콜만은 자본의 강화를 위한 것이고 브로드웨이는 자본의 비판을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관심 대상에 있어서 브로드웨이는 통일된 관심거리가 있는 동질적인 집단의 수준에서 사회자본을 논의한 반면, 콜만은 이론적인 논의는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동질성 대 이질성에 대한 함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브로드웨이는 집단 내 사회자본을 견고하게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으로서 이익 집단의 활동을 예로 드는 반면, 콜만은 그들의 경계 내에서 사회자본을 강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계급, 계층이라고 할 수 있죠. 기관과 같은 집단의 속성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을 만들기, 마을 공동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많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함께 연대의식을 발휘해서, 공동체의식을 발휘해서 그 마을을 좀 잘 살만나는 마을로 만들어 가는데 같이 힘을 모읍니다. 이런 것 자체가 뭐가 되겠어요? 네, 그렇죠. 사회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동질성, 이질성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자본 이론에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같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회자본 형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다양한 사회자본의 정의와 그 안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속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의되는 경향이 있다. 이 첫째부터 쭉 나오는데요. 제가 밑줄을 쳐놨거든요. 그것만 보셔도 돼요. 이제까지 제가 쭉 읽어드린 것은 저랑 한번 같이 정독하자라고 하는 의미였고, 앞에 있는 내용은 참고하셔도 되고요. 첫째, 그 다음에 둘째, 그 다음에 셋째, 맨 마지막에 넷째가 나옵니다. 여기 내용들, 밑줄 친 부분들만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있는 부분과 일맥상통합니다. 자, 밑줄 친 부분만 보겠습니다. 첫째, 사회자본은 행위자들이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본이 아니라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내재하고 있는 자본이다. 아, 관계성을 중시한다. 여기 있죠? 자, 관계성을 중시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또 제가 관계적인 측면에서 수평적인 관계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자본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한 자본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보면 지속적인 교환 과정을 거쳐야만 사회자본은 유지되고 재생산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교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교환 관계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이 교환 관계가 바로 네트워크와 호혜성,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셋째 들어갑니다.
사회자본을 매개로 하는 사회적 교환관계는 다른 경제적 거래처럼 동등한 가치를 지닌 등가물의 교환이 아닙니다. 신뢰를 주고받았다고 해서 거래 당사자인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신뢰가 준 것만큼 줄어들고 받는 것만큼 늘어나는 영향관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자본은 거래 당사자 모두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축적되고 더 증가한다. 말씀드렸죠?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총량이 증가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고갈되는 정합의 관계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같이 읽으세요. 시작. 사회자본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총량이 늘어나는 독특한 특징을 지닌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제가 별표친 부분, 이 부분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교환을 통해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총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다른 경제적인 거래처럼 동등한 가치를 지닌 등가물의 교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총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등가물의 교환 관계로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우리가 주고받으면 거기에서 늘어나진 않잖아요. 주고받으면은 주고 또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등가물이라고 해요. 그거를. 그래서 등가물의 교환 관계가 아니라 이것은 교환 관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용하면 사용한다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총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공동체 의식이나 연대 의식은 계속해서 이게 활성화가 한다면 그 자본의 어떤 영향력이랄까 힘이랄까 그것은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넷째입니다. 사회자본의 교환은 동시성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교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주고받는 도움에 대해 언젠가는 보상을 받으리라는 믿음이 존재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딱 주면은 바로 받는 그런 동시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고받는 도움에 대해서 언젠가는 보상을 받으리라는 믿음, 이걸 우리가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써드렸잖아요. 신뢰라고 하는 것을 써드렸어요. 신뢰가 구축되어야 사회자본은 활성화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뢰 구축을 쭉 빼서 자, 주고받는 교환에서 동시성을 전제하지 않는다. 동시성을 전제하지 않음,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죠. 자, 제가 별도로 적지 않고 여기 안에서 다 뽑아내고 있습니다. 요 내용들을 잘 아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 내용 정도만 더 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끝났는데 한번 보세요. 사회자본이론은 구성원의 일부가 아닌 모두가 서로 공유하는 공유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자본에서는 네트워크나 호혜성이나 수평적 관계, 그 다음에 사회적인 교환 관계처럼 관계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교환은, 주고받는 교환은 동시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환 관계니까 어떤 사람이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을 활성화시켜서 준다는 전제 조건 하에 준다면 언젠가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리라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뢰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을 공동체, 마을 기업이라든지 마을 공동체 같은 사회적 경제 주체가 많은데요. 이 사회적 경제 주체의 어떤 활동들을 보면은 당장의 이익을 보지 않아도 나중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을이 잘 살게 되고 우리 협동조합이 잘 살게 되고 우리 사회적 기업이 잘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신뢰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바로 사회자본을 활성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총량이 증가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본의 총량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요. 또한 우리가 교환을 할 때는 등가물의 교환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환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사용하면 사용한다는 것은 교환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더 총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총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자본의 영향력이나 사회자본의 어떤 활성화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시험 문제에 잘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최근에. 그래서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7번은 하드캐슬의 힘 균형 전략인데 거기에 별표 2개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잘 나오고 있어요. 사례 문제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 나온 것이 뭐냐? 경쟁입니다. 밑에 보면 유형과 사례 1번 경쟁의 별표 하나 치시면 됩니다. 자, 하드캐슬 등은 교환 참여 주체인 A와 B의 교환에서 발생하는 교환상의 불균형을 수정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힘 균형 전략, 하드캐슬 등의 힘 균형화 전략입니다. 이게 5가지가 있어요. 자, 이 5가지를 쭉 나열하는 문제도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법이 있어요. 경쟁, 재평가, 호혜성, 연합, 강제 전략인데요. 재경연, 호강입니다. 재경연, 호강. 이렇게 해서 5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가 재평가입니다. 두 번째가 경쟁, 이게 시험에 나왔던 거. 그 다음에 연합입니다. 그 다음에 호혜성입니다. 마지막은 강제력을 발휘하는 강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하드캐슬이 말한 교환에서의 힘 균형화 전략은 5가지구나. 이 5가지의 큰 틀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A와 B의 교환에서 발생하는 교환상의 불균형을 수정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균형화 전략이라고 해요. 자, 첫 번째 경쟁이 나왔습니다. 교환에 참여하는 대신 다른 자원을 찾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제가 그림을 그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포스트잇 한 장 빼주셔서 그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환에 참여하는 대신 다른 자원을 찾는다 라고 했죠. 자, 거기에 보면 C가 나옵니다. 3번에. A가 필요한 자본을 B가 독점하고 있어요. A는 B에 종속되고 B는 A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겠네요. 자, 왜냐하면 A가 필요한 자원을 B가 독점하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경우에 A가 교환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C와 같은 다른 사람이나 조직에게 필요한 자원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쟁인데요. 자, 1번 경쟁. A, B, C를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것으로 해야 헷갈리지 않겠죠?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B의 바운더리고요. 이 B의 바운더리 안에 바로 A가 있습니다. 거기 2번에 나온 대로 B의 종속이 되고 A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A가 B의 종속이 되고 이렇게 교환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환을 포기를 합니다. 이 교환을 포기를 하고 이 B 외에 다른 C가 있을 거 아닙니까? C와 A가 파란색으로 C와 A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경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림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아, B에 A가 속해 있었는데 그리고 상호작용을 했는데 이것을 뭐한다? 포기한다. 안 한다는 거죠. 교환관계를 안 갖고 자, C와 교환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경쟁이다. 재평가 들어갑니다. A가 B의 자원을 재평가해서 종속을 피하는 겁니다. 재평가의 동그라미. 가치나 이념 등의 변화에 의해서 B가 소유한 자원에 대한 관심이 적어질 때 가로 닫고 발생하겠죠. B가 소유한 자원에 대한 A의 관심이 적어지면서 발생한다는 거죠. B가 A와 지속적인 교환을 위해서 새로운 제안이나 유인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C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재평가입니다. 그림이 비슷해요. 자, 여기가 B가 있고 여기가 A가 있는데요. 서로 이렇게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교환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A의 입장이 나옵니다. 1번 B에 대한 관심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B에 대해서 재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B는 A를 회유하겠죠. 예, 유인책을 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는 C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호혜성입니다.
호혜성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개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세 번째 호혜성입니다. 호혜성은 A와 B가 서로에게 필요한 자원 교환 관계임을 인식하게 해서 A와 B의 관계를 독립적이고 동등한 관계로 바꾸는 겁니다. A는 B가 필요로 하거나 B가 관심을 끌 수 있는 자원을 얻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A와 B의 어떤 동등하고도 독립적인 관계를 성립하려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림이 A 이렇게 되고 B 이렇게 되겠죠.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거기 나온 대로 동등한 관계로 바꾸려고 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호혜적인 관계를 취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B가 힘이 있어요. 그런데 A가 힘이 조금 약합니다. 그런데 A는 호혜적인 관계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2번에서 말씀드린 대로 B가 필요로 하는 것을 A가 가지면 B가 A에게 의존할 수 있겠죠. B가 관심을 끌 수 있는 자원을 얻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A는 B와 독립적이면서도 동등한 관계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 다 A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A가 A를 이렇게 뺐잖아요. A는 B와 독립적이면서 동등한 관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갈 것이죠. 이게 바로 호혜적인 관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